유난히도 변덕스러운 여름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천지를 뒤흔들듯 폭우를 쏟아붓곤 했지요. 젊은 과부 이서하에게 그해 여름은 지압이 박현우 선비가 안개 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난 깊은 슬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는 내내 서하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은 채 망부석처럼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 위로 슬픔이 짙게 어려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 함께 거닐던 오솔길, 밤늦도록 책을 읽던 그의 넓은 등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49제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후부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넋 나간 사람처럼 돛돌에 앉아 하염없이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늙은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해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보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감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만 홀로 두고 이리도 일찍 가셨습니까? 서하가 나무 기둥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하늘을 찢는 듯한 섬광과 함께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거대한 벼락이 늙은 감나무를 그대로 내리친 것입니다. 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튀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던 서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맨 끝에 서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기이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쑤어온 늙은 여종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손등에 닿는 순간 서하의 눈앞에 섬광처럼 낯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고갯길을 오르는 여종의 모습, 그리고 이내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환영이었습니다. 멈춰라. 며칠 내로 높은 곳은 절대 가지 마라. 필히 조심해야 한다. 아이고, 마님. 병세의 헛것이라도 보시는 게지요. 염려 마십시오. 여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 뒤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비탈길에서 굴러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안을 온 시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가 노름판에서 돈을 모두 잃고 빚쟁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녹그릇을 만지자 그녀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자리에 눕게 될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벼락을 맞은 그날 이후 사람이나 물건에 손을 대면 그것과 관련된 미래의 비극을 보는 저주 같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다가올 불행을 미리 엿보는 예지의 창이 되어버렸고 서하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틀어박혀 누구와의 접촉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읽다 만 서책과 벼루, 그리고 그가 평생 아끼던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애틋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붓대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도 끔찍한 환영이 폭풍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캄캄한 밤, 안개 자욱한 절벽 위에서 남편 박현우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고급 비단 도포와 허리춤의 화려한 옥놀이개는 그가 상당한 신분의 인물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는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기만하는 일이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정녕 내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냐?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선비로구나.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너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전하께 이 모든 사실을 고할 것입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외치며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어리석은 놈. 상대방이 등 뒤에서 남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남편의 몸은 허공으로 날아올라 칠흑 같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공포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던 남편의 얼굴이 서화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서방님. 서화는 비명을 지르며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붓에 스며든 그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족사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슬픔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범인을 찾아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는 곧장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현우의 사건을 담당했던 판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40줄의 무뚝뚝한 인상을 가진 판관이 마지못해 그녀를 맞았습니다. 부인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박현우의 사건은 이미 실족사로 종결되었소. 더 이상 나설 일이 아니니 이만 돌아가시오. 나리, 제 남편은 실족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도 목격자도 없었소. 명백한 실족사였단 말이오. 제가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누군가와 다투다 절벽 아래로 떠밀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발 제 수사를 명해주십시오. 딱한 소리. 부인이 슬픔에 겨워 헛것을 본 모양이구려. 여봐라, 이 여인을 끌어내라. 결국 서화는 포도청 나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그저 미친 과부의 잠꼬대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복수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서화의 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포도청 종사관 최진혁. 그는 뛰어난 추리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여서 귀신이나 미신 같은 비과학적인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포도청 앞에서 기다린 끝에 마침내 퇴청하는 최진혁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나리,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네 신대 내 앞을 막는 것이오. 서화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남편의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인. 그 사건은 이미 명백한 증거에 따라 실족사로 결론이 났소. 부인의 슬픔은 이해하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관아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돼요. 사실입니다. 제 남편은 살해당했습니다. 근거가 있어. 서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붓을 만지니 환영이 보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인. 이만 돌아가시오. 더 이상 부질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소. 최진혁이 매정하게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다급해진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환영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리의 칼. 그 칼이옵니다. 무슨 수작이요? 내 칼이 어쨌단 말이오. 사흘 뒤 해질녘 저작거리에서 두 장정이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한 명이 칼을 뽑아 다른 이를 찌르려 할 때 나리께서 막아서다 이 칼로 그자의 팔을 베게 될 것입니다. 나리의 칼이 젊은 사내의 피로 붉게 물들 것입니다. 허튼 소리.
내가 어찌 일개장정들의 싸움에 내 칼을 함부로 뽑아든단 말이냐. 부인이 실성을 한 모양이구려. 그는 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혁은 퇴청하여 저작거리를 지나던 중 큰 소동을 목격했습니다. 두 장정이 싸우다 한 명이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위급한 상황, 최진혁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환도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칼등으로 사내의 손목을 치려 했지만 사내가 피하는 바람에 칼날이 그만 그의 팔뚝을 깊게 베고 말았습니다. 으악하는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순간 최진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 그리고 사흘 전 서화가 했던 예언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말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최진혁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최진혁은 비밀리에 서화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인. 나는 여전히 부인의 말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부인의 그 기묘한 능력이 사건의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 나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 보겠소. 나리, 제 말을 믿어주시는 겁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나리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냉철한 이성의 종사관과 비극의 환영을 보는 과부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박현우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그의 오랜 벗, 김진사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을 뿐이네. 그 후에 현우가 어찌하여 그 험한 절벽으로 갔는지는 나도 알 수가 없네. 그의 대답은 무언가를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화가 작별 인사를 하며 그의 소매자락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그 순간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 복면을 쓴 자가 김진사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똑똑히 들으시오. 그날 밤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입을 번긋했다가는 당신 처자식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박현우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오. 환영에서 깨어난 서화는 최진혁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리, 김진사 어른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가족까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협박이라. 역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 범인의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최진혁은 수사 방향을 돌려 박현우의 주변을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직한 선비로만 알려졌던 박현우가 생전에 한양의 기방 청운각을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최진혁은 한량으로 위장하고 청운각을 찾아 박현우가 만났다는 기생 홍연을 지명했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 홍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내 친한 벗 하나가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홍연 아씨의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소. 박현우라고. 혹 기억하시오. 기억하고 말고요. 그분처럼 점잖고 학식 높은 손님은 드물었지요. 그가 어찌하여 죽었는지 아시오. 실족사라지만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서 말이오. 나리,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죽은 이에 대해 너무 깊이 파헤치려 들면 산 사람 또한 위험해질 수 있지요. 그분은 너무 많은 것을 아셨기에 돌아가신 겁니다. 홍연의 말은 경고이자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암시였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지던 서화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낡은 서책 표지에 손이 닿는 순간 또 다른 환영을 보게 됩니다. 환영 속에서 남편은 높은 신분의 인물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자네의 충심과 재주를 내가 아끼고 있네?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주게. 그리하면 자네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야. 대감, 소인은 선비로서 불의를 보고 눈 감을 수는 없사옵니다.
대감께서 추진하시는 일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옵니다. 소신,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남자가 떠나려 할 때 그의 허리춤에 달린 화려한 옥 놀이개가 서하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용의 비늘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진 옥 놀이개였습니다. 서하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빈을 무늬옥 놀이개라니. 부인, 그것은 오직 왕실 종친이나 삼정승급의 최고의 관료만이 임금께 하사받을 수 있는 지극히 귀한 물건이요.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최진혁은 마침내 그 놀이개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당시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던 병조판서 윤태수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하고 덕망 높은 재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째서 제 서방님을 아마도 박선비는 윤태수 대감의 무서운 비밀을 알아차렸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이겠지. 거대한 적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상대는 나라의 병조판서. 그들은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도 같았습니다.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서하는 남편의 유품 속에서 홍연의 것으로 보이는 나비 모양 놀이개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서하는 홍연이 남편에게 독이 든 술을 권하는 충격적인 환영을 보게 됩니다. 안 돼요, 서방님. 서하는 흥분하여 최진혁에게 달려가 홍연이 범인이라고 말했지만 최진혁은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부인, 무언가 이상합니다. 만약 독살당했다면 시신의 흔적이 남았을 것이오. 부인이 본 것은 실제로 일어난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 부인을 속이려 만든 거짓된 환영일 수도 있어? 최진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윤태수의 비리가 담긴 밀서가 박현우의 서재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서재를 뒤진 끝에 벼루 및 마룻바닥에서 비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희미하게 홍연에게서 나던 향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홍연. 역시 그 여인이 관련되어 있었어. 한주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김진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자객에게 습격당한 김진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도사날. 그날 밤. 현우는 윤태수 대감의 영모 증자가 담긴 밀서를 내게 잠시 맡겼었네. 그런데 홍연이라는 기생이 나를 찾아와. 그녀는 현우의 사람이었어. 그 밀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게서 받아갔지. 그리고 그날 밤 대감이 현우를 민 것이 아니었어. 대감의 뒤에 있던 다른 자가. 김진사는 말을 맺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홍연은 조력자였고 진범은 윤태수가 아닌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홍연을 찾아야 하오. 그녀가 위험하오. 두 사람은 즉시 청운각으로 달려갔지만 홍연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단도가 꽂혀 있었습니다. 최진혁은 그녀가 굳게 움켜쥔 오른손에서 피 묻은 서찰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먹물 자국으로 몇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 조심.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찰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강렬한 마지막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환영은 홍연의 시점으로 그녀는 윤태수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던 호위무사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의 밀서를 빼돌려 당장 내놓지 못할까? 나는 박나리의 유지를 받들 뿐이다. 내 놈들 같은 역적의 무리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격투 끝에 호위무사는 단도로 홍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윤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은 어찌 되었느냐, 사나.
그것이 바로 호위무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산, 처리했습니다. 대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서한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범은 윤태수의 호위무사 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밀서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이 밀서 사본을 가졌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범인을 유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오늘 밤 인왕산 국사당으로 홀로 오라는 협박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나리, 너무 위험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오. 아닙니다. 이 일은 제 남편의 원한입니다.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인왕산 국사당. 치밀한 계획 아래 포도청 병력을 주변에 매복시킨 채 두 사람은 결전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복면을 쓴 산이 나타났습니다. 밀서는 어디 있느냐? 내 놈의 죄를 입증할 증거는 내 머릿속에 있다. 순순히 자백하고 관하로 가자. 어리석은 놈. 두 사람의 검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산의 검술은 한 수 위였고 최진혁은 이내 수세에 몰렸습니다. 산이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서하가 품속의 은장도를 뽑아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 내 서방님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의로운 나리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방해된다. 계집. 그의 손이 서하의 어깨를 잡으려는 바로 그 찰나 갑자기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거대한 벼락이 바로 옆 고목을 강타한 것입니다. 모두가 놀란 그 찰나의 순간 서하는 산의 손목을 스치듯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벼락에 맞아 쓰러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한 번의 거대한 벼락이 정확히 산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은 검게 그을린 채 쓰러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서하를 대신하여 죄인을 심판이라도 내린 듯한 기묘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숨이 멎은 산의 품속에서 마침내 윤태수의 영모가 낱낱이 기록된 밀서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병조판서 윤태수와 영모에 가담했던 수십 명의 부패한 관리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뻔했던 끔찍한 영모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의 명예는 충신으로 회복되었고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문을 세워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하는 남편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충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최진혁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도포를 덮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하는 더 이상 미래의 비극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벼락과 함께 찾아왔던 그녀의 능력은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홀연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최진혁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뛰어난 통찰력과 강인한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소. 혹 괜찮다면 포도청에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소. 아직 세상에는 억울한 백성들이 많소. 서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리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몸이지만 나리를 도와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힘쓸 수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서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험난한 사건을 함께 헤쳐나오며 쌓인 깊은 신뢰와 동료애, 그리고 그 이상의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벼락을 맞아 미래를 보게 된 여인, 서하의 기묘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슬퍼하는 과부가 아닌 빛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한 사람